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2021년에 봤던 영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 너무 책을 여러 권 소개하다 보니까 길이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본 여러 영상들 중에 딱 3편만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화 2편과 드라마 1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영상을 어떤 경로로 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역시나 넷플릭스고요. 그 다음에 왓챠플레이도 이용하고 있고 티빙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각각의 OTT마다 그 특성이 달라서 저는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먼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가격대에 따라서 여러 명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과 저희 부모님, 동생까지 다 함께 쉐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는 큐레이션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보았던 영화 그리고 제가 평가를 좋게 했던 영화들을 기반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작품들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만한 작품인데 놓치고 지나갔던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 HBO에 굉장히 좋은 미드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HBO 미드들은 넷플릭스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왕좌의 게임이라든지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그런 고전 대작들을 보고 싶을 때 왓챠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티빙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서 매달 결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 싶은 작품이 생겼을 때 월별로 결제를 해서 보는 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그 패턴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미디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는지를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바이칼 영상에서 아주 잠깐 드라마 모래시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모래시계는 1995년에 SBS에서 방영한 24부작 드라마인데요.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드라마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저희 가족은 아빠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이 모래시계는 SBS에서 방영을 해서 서울 지역에서만 송출이 됐어요. 이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에선 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매일 주말마다 서울에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주말 내내 모래시계 재방송을 보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이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방송 3사에 SBS가 들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모래시계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이 드라마는 폭력적인 장면이 많아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 드라마를 못 보게 하셨지만 외갓집 소파 뒤에 숨어서 봤던 기억이 있는 아주 소중한 작품이어서 괜히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월에 봤던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영화 미드나잇 스카이입니다. 조지 클루니 주연의 SF 영화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화제를 몰고 왔던 작품인데요. 2016년에 출간된 릴리 브룩스 돌턴의 소설 굿모닝 미드나잇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49년의 지구는 이제 너무 추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 되었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주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남극의 천문 관측소에서 일하는 과학자 오거스틴은 탈출을 거부하고 홀로 지구에 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우주 탐사를 마치고 귀환하는 우주선과 교신을 해서 지구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우주비행사 설리와
오거스틴의 짧은 교신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화를 보고 살짝 당황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SF라고 하면 흔히 기대하는 거대한 스케일, 화려한 액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인터스텔라나 그래비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 우주와 지구 종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가족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 스토리상으로는 좀 허점도 있고 약간 허무하게 끝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조지 클루니의 연기를 보는 재미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조지 클루니가 왜 이토록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읽고 매료당해서 내가 꼭 해야겠다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영화가 하나의 거대한 숲이라면 배우 한 명 한 명은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일 텐데요. 조지 클루니는 이 시나리오에서 오거스틴이라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큰 나무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오거스틴이라는 배역은 배우를 굉장히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지 클루니가 그것을 굉장히 잘 해냈고요. 이 영화는 신나는 액션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사색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저의 두 번째 추천은 영화 라이언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 작품인데요. 저도 보고 싶다가 계속 못 봤었는데 이번에 왓챠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가네슈탈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5살 소년 사루. 빈민가에서 좀도둑질을 하면서 살던 사루는 형을 기다리다가 기차역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힘겨운 삶을 살던 사루는 운 좋게 인권운동가를 만나게 되고 호주에 입양됩니다. 25년 후 대학원생이 된 사루는 친엄마와 형이 자신을 아직도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는데요. 구글 어스를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든 찾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된 소년이 호주에 입양을 가고 또 25년 만에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낸다는 이야기는 정말 비현실적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데브 파텔인데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인도의 국민 배우죠. 이번 영화에서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답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는 실화 기반의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편인데요.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 픽션이 조금 가미된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에는 그 시대, 그 사회상을 보여주는 본질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어린 사루가 내린 대도시는 캘커타였는데요. 사루는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루의 고향은 힌디어를 쓰는 지역인데 캘커타에서는 벵골어를 쓰거든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언어와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의사소통의 장벽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왜 사루가 집을 찾아가지 못할까 궁금했거든요. 사루는 어디서 왔냐는 말에 가네슈탈리라는 지역에서 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 경찰이 아무리 지도를 뒤져봐도 가네슈탈리라는 지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서 밝혀지는 사실은 사루가 자신의 지역명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루의 고향 이름은 가네슈탈리가 아니라 가네샤 탈라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본인의 이름조차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의 본명은 사루가 아니라 쉐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쉐루라는 말이 힌디어로 라이언, 사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라이언입니다. 이 영화가 좋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의 아동 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영화 마지막에 자막으로 아직도 인도에서는 한 해에 8만 명의 아동이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루는 A Long Way Home이라는 책을 출간하고요. 인도의 아동 실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또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사루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 그리고 친형을 찾아서 고군분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사람은 사루의 양어머니 수였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것 역시 굉장히 큰 결심이었을 텐데요. 그 아들이 커서 친부모를 찾는다고 했을 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친어머니를 찾는 걸 지지하게 되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와 사루의 친엄마가 직접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루를 키워준 두 어머니의 만남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감동적이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영화 라이언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시청한 계정이 무려 8,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역대 시청 기록 1위라고 해요. 1시간짜리 8부작인 브리저튼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00년대 영국 리젠시 시대 런던의 귀족 가문인 브리저튼 자작 가문은 첫째 딸 다프네의 사교계 데뷔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사교계에 데뷔해서 신랑감을 찾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이 시대. 진정한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다프네는 바람둥이 공작 사이먼과 계약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로맨스 스토리가 그렇듯이 계약 연애로 시작한 연애는 진짜 연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실패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오만과 편견의 분위기에 가십걸의 스토리를 얹고 또 거기에 그레이와 50가지 그림자의 짜릿함까지 더해져 있어요. 이 작품의 장르를 정의하자면 로맨스 판타지 시대극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절묘하게 섞여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상 같은 경우는 리젠시 시대의 스타일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지만 흑인 귀족이 등장하는 점 같은 건 판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이 클리셰 범벅이고 여자들의 판타지를 충족하는 로맨스 포르노다 이런 평가절하된 리뷰도 봤는데요. 저는 그 평가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이 그런 클리셰를 비틀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대의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이 인생 최대의 목표죠. 그리고 평판에 목숨 걸고 남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난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좀 우스꽝스럽고 어떨 때는 좀 유치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프네의 여동생을 통해서 대안적인 삶 역시 제시하고 있죠. 이 드라마를 가십걸처럼 만들어준 캐릭터, 사교계 타블로이드를 발행하는 미지의 여인 레이디 휘슬다운의 캐릭터를 통해서는 글 쓰는 여성, 생각할 줄 아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의 리뷰 중에서 영국의 귀족 사회를 그리는데 흑인들이 배우로 등장하는 것이 보기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작품은 판타지고 판타지 안에서는 어떤 상상이든 가능한 거잖아요. 실제로 1761년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3세는 샬럿이라는 여성을 왕비로 맡게 되는데요. 이 샬럿 왕비가 흑인 혼혈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샬럿 왕비의 외모를 지적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브리저튼은 이 어마어마한 인기에 힘입어서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즌2에서는 다프네의 오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해요. 화려한 의상과 달콤한 로맨스, 그리고 시대를 엿볼 수 있는 재미까지 있는 브리저튼은 하루 날 잡아서 정주행하기에 딱인 작품입니다. 오늘은 말을 짧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도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벌써부터 편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설날 저녁쯤에 올릴 예정인데요. 남은 설 연휴에 제가 추천한 작품들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주간 방랑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